러시아 놈들이 K9만 나타나면 도망친다. 한국 무기는 악마의 무기다.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서 날아온 포병대장의 충격 증언입니다. 2022년 7월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 1000대를 구매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독일제, 프랑스제도 아닌 한국제 무기를 나토 회원국이 대량 구매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에게 무기를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나토에 무기를 판다. 30년간 유럽 방산업계를 취재한 영국 제인스 디펜스의 마이클 브라운 기자. 그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K9의 실제 성능을 목격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죠. 독일 PGH-2000을 제치고 프랑스 시절을 누르고 영국 AS-90을 압도한 한국의 K9 자주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서구 언론인의 충격적인 30일 취재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수석 방산 기자죠. 30년간 나토의 모든 무기 체계를 취재해왔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모든 전장에서 서구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아시아 무기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죠. 한국?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아닌가? 무기라고 해봐야 북한을 상대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제 편견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한국 K9 자주포 672대 구매 계약?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672대? 나토 회원국이? 그것도 독일 바로 옆 폴란드가? 저는 즉시 폴란드 국방부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672대 구매 추가 옵션까지 포함하면 1000대가 넘을 예정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독일제가 아니라 한국제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K9을 보지 못했군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예요. 저는 당장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2022년 8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K9 자주포 부대를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르키우 근교의 우크라이나 포병부대.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파이어! K9에서 포탄이 발사되자 정확히 6초 후 또 다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또 6초. 분당 10발. 이것이 가능한가요? 우크라이나 포병 대위 올렉산드르가 설명했습니다. 독일 PGH-2000은 분당 3발이 한계입니다. 그것도 잠깐이죠. 하지만 K9은 3분간 분당 10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15분간 분당 6발. 이건 미친 속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40km밖에 목표물에 CP1형 공산 오차 10m 이내. 러시아 포병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저는 직접 K9에 탑승해봤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넓었고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포탄 장전부터 발사까지 거의 모든 것이 자동이었죠.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제 말에 올렉산드르가 웃었습니다. 당신들 서구 기자들은 아시아를 너무 무시해요.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K9의 스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2구 경장 155mm 주포. 최대 사거리 40km K9A1은 50km. 최대 속도 67km/h. 항속거리 480km. 승무원 5명. 중량 47톤. 독일 PGH-2000과 비교하면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발사 속도는 K9이 압도적. 가격은 K9이 60% 수준. 유지보수 K9이 훨씬 간단.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전선에서 실제 사격 임무를 참관했습니다. 러시아군 포병 진지를 타격하는 임무였죠. 좌표 입력 완료. K9 내부의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자동으로 포신이 움직이고 정확한 각도로 조준됩니다. 발사. 첫 포탄이 발사되고 정확히 30초 후 드론 영상으로 착탄을 확인했습니다. 38km 떨어진 러시아군 자주포가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또 쏴.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으로 10발을 발사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9은 즉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기 위해서죠. 스타프 앤드 슈트, 슈트 앤드 스쿠트. 올렉산드르가 외쳤습니다. 정차하고 쏘고 바로 이동한다는 뜻이었죠. 3분 후 7km 떨어진 새로운 진지에서 K9은 다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반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우크라이나 포병 여단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K9 한 대가 러시아 자주포 3-4대의 역할을 합니다. 속도,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죠. 그런데 왜 서구 언론은 이걸 보도하지 않죠? 제 질문에 여단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겠죠? 유럽이 아시아 무기에 의존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왜 K9입니까? 독일이 바로 옆인데. 부아슈차크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2년간 모든 자주포를 평가했습니다. 독일 PGH-2000, 프랑스 C죠. 영국 AS-90, 그리고 한국 K9.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9이 최고였어요. 그는 서류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폴란드군의 자주포 평가 보고서였죠. 첫째, 가격입니다. PGH-2000 한 대 가격으로 K9 2대를 살 수 있습니다. 800만 달러 대 450만 달러. 거의 절반이죠. 하지만 싼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전 테스트를 했죠. 폴란드 동부 훈련장에서 2주간 비교 사격을 했습니다. 장관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같은 목표물, 같은 거리. PGH-2000이 5발 쏘는 동안 K9은 12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명중률은 K9이 더 높았죠. 영상 속에서 K9은 마치 기관총처럼 포탄을 연속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유지 보수입니다. PGH-2000은 독일 기술자가 와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부품도 독일에서 공수해야 하고요. 하지만 K9은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도 가능하고 폴란드 기술자가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준답니다. 이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절대 기술 이전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생산 능력을 아십니까? 한화방산이 월 30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월 3-4대가 한계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10배 차이라니. 다음 날 저는 폴란드군 포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인도된 K9 24대가 있었고 폴란드 포병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K9은? 제 질문에 폴란드 포병 대령 야체크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무기라니.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건 현존 최고의 자주포예요. 그는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준하고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 반영해서 탄도를 계산합니다. 독일제도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요? 있죠. 하지만 K9이 더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그리고 고장이 거의 없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한화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준호 과장이었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기자님. 제인스 디펜스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K9이 이렇게 성공할 줄 아셨습니까?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유럽 시장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실전이 증명한 거죠.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이 중요하다는 걸. 유럽산이 아니어도 좋은 무기는 좋은 무기라는 걸.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노르웨이로 향했습니다. 노르웨이도 K9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슬로의 노르웨이 국방부. 그곳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노르웨이군의 자주포 평가 보고서였죠. K9 BS PGH 2000 비교 평가 결과. 혹한 성능 K9 우세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 발사 속도 K9 압도적 우세. 기동성 K9 우세 서론 주행 능력 탁월. 가격 K9 압도적 우세. 운용 비용 K9 우세 연간 유지비 60% 수준. 정비성 K9 우세 모듈화 설계로 현장 정비용이 모든 항목에서 K9이 우세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라스 레르빅 중장을 만났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창립 멤버입니다. 왜 한국 무기입니까? 마이클, 우리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한국제든 독일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업계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레르빅 중장이 웃었습니다. 있었죠? 독일 라인메탈은 우리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무기를 사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만 유노엇?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더 들었습니다. 핀란드도 K9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핀란드는 이미 2017년에 48대를 구매했는데 추가로 38대를 더 구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헬싱키로 날아갔습니다. 핀란드 국방부에서 만난 사람은 뜻밖에도 여성 장교였습니다. 마리아 코로넨 포병 대령이었죠. 대령님, 핀란드는 왜 K9을 선택했습니까? 코로넨 대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포병이 생존의 열쇠죠. 그래서 세계 최고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제가 아니라요? 2016년 우리는 모든 자주포를 테스트했습니다. 혹한 테스트를 아십니까? 영하 45도 2m 적설 상황에서 작동 테스트를 했죠. 그녀는 당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PGH 2000은 영하 30도에서 유압 시스템이 얼었습니다. 프랑스 시전은 눈 속에서 기동이 불가능했고요. 영국 AS-90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K9은요? 퍼펙트. 영하 47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2m 눈 속에서도 시속 40km로 주행했고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혹한 성능을 갖출 수 있었죠? 한국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한다고 하더군요. 코로넨 대령은 핀란드군 K9 부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라피 지역의 포병 연대였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9이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K9은 47톤이지만 무게 배분이 완벽합니다. 접지압이 낮아서 얼음 위에서도 주행이 가능하죠. 핀란드 포병들은 K9을 스노우 썬더스노 선더라고 불렀습니다. 눈 속의 천둥이라는 뜻이었죠. 포병 연대장 페테리 소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K9의 최대 장점은 무엇입니까? 신뢰성입니다. 2017년부터 운용했는데 고장률이 2% 미만입니다. 독일제는 10%가 넘죠.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한국 한화의 AS는 놀랍습니다. 24시간 내에 기술자가 도착하고 48시간 내에 부품이 도착합니다. 독일? 일주일은 기본이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다니. 다음 목적지는 에스토니아였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도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탈린의 에스토니아 국방부, 그곳에서 만난 칼레브 소령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130만, 군대는 7,000명 뿐이죠. 그래서 최고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K9을 선택할 겁니까? 이미 결정했습니다. 36대를 구매할 예정이죠. 이유가 뭡니까? 칼레브 소령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탈린까지 200km입니다. K9의 기동력이면 3시간 내에 재배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K9은 나토 표준 포탄뿐만 아니라 특수탄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포탄 말입니다. 스마트 포탄? GPS 유도 포탄입니다. 일반 포탄 가격의 3배지만 정확도는 10배 이상이죠. 한 발로 적 지휘소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 10월 저는 결정적인 취재를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K9을 만드는 한화방산의 창원 공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에 K9 자주포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선택한 K9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인들이 K9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창원으로 가는 KTX 안에서 저는 한화방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1952년 설립된 한국화약, 6.25 전쟁 중에 설립된 회사였죠. 폭약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게 되었을까? 창원에 도착했을 때 한화방산 국제협력팀의 박성준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기자님, 환영합니다. 제인스 디펜스에서 오신다니 영광입니다. K9이 이렇게 성공할 줄 예상하셨습니까? 박 부장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 시장은 꿈도 못 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터키에 수출하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공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생산 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K9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5월 30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네. 현재는 월 25대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35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박 부장이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완전 모듈화 생산입니다. 차체, 포탑, 주포, 전자장비를 각각 다른 라인에서 만들고 마지막에 조립합니다. 자동차 생산 방식을 적용한 거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 강국이죠. 그 노하우를 무기 생산에 적용한 것입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K9은 300개 항목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주행 500km, 사격 100발. 한 대당 일주일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죠. 테스트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K9이 실제 사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사!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6초 후 또 한 발. 마치 거대한 기관총 같았습니다. 분당 10발이 정말 가능한가요? 시범 보여드리죠. 포병 교관이 K9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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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정확히 1분. 10발이 발사됐습니다. 포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K9의 힘입니다.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제압할 수 있죠. 저는 K9 개발 책임자인 최진호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K9 개발은 198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33년의 역사가 있죠. 왜 그렇게 일찍 시작했습니까? 북한이 1만 문의 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보다 질로 대응해야 했죠.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최 전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시제품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포신이 터진 거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군요.
한국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포 위협이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강력한 K9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K9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K9의 포신은 특수강으로 만듭니다. 1500도의 열과 3000기압을 견딜 수 있죠. 수명은 2500발입니다. 독일제보다 낫습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신 수명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신 교체가 더 쉽습니다. 이 시간이면 현장에서 교체 가능하죠. 다음 날 저는 한국 육군 포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포병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는 105mm 곡사포 몇 문이 전부였습니다. 포병학교 교장 김태영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미군 포병의 위력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군은 포병 강국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K9입니까? K9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K9A1, K9A2를 개발했고 이제 K9A3를 준비 중입니다. K9A3는 뭐가 다릅니까? 완전 무인화입니다. 승무원 2명으로 운용 가능하죠. 그리고 사거리는 100km까지 늘어납니다. 100km? 이것은 거의 미사일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주가 한국 K9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독일 PGH-2000과 직접 경쟁해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호주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AS9 헌치맨이라는 이름으로 K9을 현지 생산할 예정이었고 그 규모가 450대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드니로 날아갔습니다. 호주 육군 본부에서 만난 제임스 캠벨 준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동맹입니다. 왜 한국 무기입니까? 마이클, 우리는 6개월간 퀸즐랜드 사막에서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모래 폭풍, 그리고 습도 90%의 정글까지. 결과는요? K9만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PGH-2000은 사막에서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고 AS-90은 정글에서 전자장비가 먹통이 됐죠. 캠벨 준장은 태블릿으로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K9이 붉은 사막을 질주하며 사격하는 장면이었죠. 더 중요한 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핵심 파트너죠. 같은 무기 체계를 쓰면 협력이 쉬워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의 관점. 호주 육군 포병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한화가 호주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었죠. 호주 제일라롱의 K9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죠. 한화 호주 법인의 데이비드 김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하는 겁니까? 네. 완전 기술 이전입니다. 호주가 독자적으로 K9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유럽 방산업체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K9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집트 국방부에서 만난 무함마드 알리 소장은 중동 지역의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중동에서 포병은 전쟁의 신입니다. 사막전에서 포병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죠. 그동안은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죠. 무기 공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알리 소장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기술 이전도 하고 현지 생산도 허용하죠. 그리고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집트군 포병 훈련장에서 K9 시범 사격을 참관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ALLAHU 액버, 신은 위대하다. 이집트 포병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집트가 K9을 몇 대나 구매할 예정입니까? 1단계로 200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300대를 더 구매할 계획이죠. 500대? 이것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방산 전시회에서 한화부스의 인파가 몰린 것이었죠.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넥스터, 영국 BAE 시스템즈 부스는 한산했지만 한화부스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K9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대표단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육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독일 라인메탈의 CEO 아르민 파퍼거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국 K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퍼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만했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유럽 시장을 독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무기는 이류라고 믿었죠. 하지만 K9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3년 3월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토가 K9을 표준 자주포로 검토한다는 것이었죠. 나토 육군 표준화위원회 의장인 프랑스의 장 피에르 르클레르 중장을 만났습니다. 나토가 한국 무기를 표준으로 검토한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르클레르 중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무기가 필요하죠. K9이 최고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의 반발은 없습니까? 있죠. 엄청난 로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필요해졌으니까요. 나토 합동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폴란드 K9, 노르웨이 K9, 핀란드 K9이 함께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토의 미래입니다. 미국 육군 유럽 사령부 포병 참모 마크 밀러 대령이 말했습니다. 미국도 K9에 관심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M109A7 팔라딘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합니다. 특히 발사 속도와 기동성은 압도적이죠. 그때 한국 연락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김현수 중령이었습니다. 마이클 기자님, K9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기술력? 김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전쟁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23년 6월, 저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전선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바흐무트 근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폴란드가 공유한 K9 부대를 다시 만났습니다. K9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졌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제43 포병 여단장 이반 대령의 말이었습니다. 러시아 포병과 비교하면 러시아는 양으로 승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K9의 질로 맞섭니다. K9 한 대가 러시아 자주포 5대 역할을 하죠. 실제로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해왔고 K9이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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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30초 만에 5발을 발사하고 즉시 이동. 2분 후 다른 위치에서 다시 사격. 러시아군은 K9의 위치를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K9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반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야간 전투 능력입니다. 열화상 장비와 야간 조준경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죠. 그날 밤 실제로 야간 사격을 참관했습니다. K9은 어둠 속에서도 10km 밖의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전쟁 특파원으로 30년. 저는 많은 무기를 봤지만 K9만큼 인상적인 무기는 없었습니다. 키이우로 돌아온 저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를 만났습니다. 장관님, K9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그 정도가 아닙니다. K9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더 많은 K9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한국은 직접적인 무기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죠. 그리고 포탄도. 레즈니코프 장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포탄도 뭡니까? 한국은 155mm 포탄 생산 세계 1위입니다. 나토 전체 생산량보다 많죠.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나토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9월 저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안보 회의에서였죠.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유럽을 추월했다는 것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하다니. 독일은 K9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의 자존심인 독일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는 것. 회의 후 피스토리우스 장관을 개별 인터뷰했습니다. 장관님, 독일이 정말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는 겁니까? 마이클, 현실을 봐야 합니다. K9은 PGH-2000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우리가 배워야죠. 독일 방산업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격받았죠?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태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독일 방산업계 인사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우울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팔았습니다.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 베그만의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은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생존이 걸려 있었죠. 최고가 아니면 죽는다는 절박함. 그것이 차이입니다. 2023년 11월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육군 최고 지휘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한국 육군 참모총장 박정환 대장을 만났습니다. K9의 성공을 예상하셨습니까? 박 총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를 만들려 했고 그 결과가 K9입니다. 한국 포병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압도적 화력 우세입니다. 적이 한 발 쏘면 우리는 10발을 쏩니다. 그래서 K9을 만든 거죠. 박 총장은 저를 한국군 포병훈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K9 30대가 동시에 사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300발의 포탄이 1분 만에 발사됐고 표적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포병의 힘입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화력이면 어떤 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화방산 회장 이민호를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K9을 넘어서는 K10을 개발 중입니다. K10이요? 완전 무인 자주포입니다. AI가 스스로 표적을 선정하고 사격합니다. 사거리는 150km. 150km. 이것은 이미 미사일 수준이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2030년 목표입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이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차지할 겁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K9의 성공을 보면 불가능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선이었죠. 여기가 K9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안내 장교가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북한군 포병 1만 문이 서울을 겨누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DMZ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국의 생존 의지였고 자유를 지키려는 결의였다는 것을. 2024년 1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9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 더 놀라운 것은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K9을 라이선스 생산하기로 했고 그 규모가 1000대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K9은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저는 제인스 디펜스 특별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K9 어떻게 한국이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제패했는가였죠. 리포트를 작성하며 정리한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K9 운용 국가 12개국, 총 판매 대수 2,000대 돌파, 시장 점유율 48%, 수출 규모 100억 달러 돌파.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고의 대명사가 되었죠. 리포트 발표 후 유럽 방산업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프랑스 넥스터의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화와 합작을 원합니다. K9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의 유럽 현지 생산을 제안합니다. 기술료를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2024년 10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K9을 나토 표준 자주포로 공식 지정한 것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선언했습니다. K9은 동맹의 힘을 강화할 최고의 무기입니다. 한국은 나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를 세기의 충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유럽을 제패하다. 한국, 새로운 무기 강국의 탄생. 독일의 굴욕, 한국의 영광.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K9을 실제로 운용하는 한국군 포병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강원도 최전방 포병연대. 그곳에서 만난 포병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K9이 세계 최고가 됐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 젊은 포병이 말했습니다. 연대장 이철수 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K9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령이 북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강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한화방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세계를 돕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K2 전차, K21 장갑차, 천국 미사일,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70년간 쌓아온 기술과 의지의 결과였다는 것을. 마지막 날, 저는 서울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구식 곡사포부터 최신 K9까지 한국 포병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1950년 우리는 제대로 된 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게 되었죠. 전시관을 나오며 저는 제 30년 기자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서구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K9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입니다.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인스 디펜스의 마지막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K9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한 나라가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된 이야기다. 6.25 때 무기를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나토에 무기를 공급한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2025년 현재 K9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K9A3는 이미 개발 완료 단계이고 완전 무인화된 K10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이제 한국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옵니다.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나토가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는 날이 올 줄. 하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K9이 만든 새로운 세계의 질서입니다. 6.25 폐허에서 세계 최강 방산국이 되기까지
무기 한 점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나토의 표준 무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지와 기술력,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전 세계 12개국 2,000대 이상 수출, 100억 달러 수출 실적. 이제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독일이 머리 숙이고 프랑스가 손 내밀고 영국이 협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만든 K9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고 나토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